강남의 마천루가 서로의 그림자를 밟고 서 있는 이른 아침.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의 통유리 창으로 햇살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설계한 주방은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의 왕국이었다. 그 왕국 한가운데서 이질적인 생명체처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간과 정성이 빚어낸 흙과 햇살의 냄새였다. 가스레인지 앞에는 굽은 등이 하나 서 있었다. 박순재, 박순자, 65.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파인 주름진 손으로 풋고추를 썰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낡은 회색 몸빼 바지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주방 인테리어 속에서 섬처럼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아들의 집에 얹혀 사는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끽! 안방문이 열리고 이 집의 여주인 오유라가 걸어 나왔다. 오유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완벽이었다. 전직 미스코리아 진 출신답게 실크 잠옷 차림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기품이 흘렀다.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틀어올려졌고 완벽하게 관리된 목선과 피부는 조명 아래서 은은한 빛을 뿜었다. 그녀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든 채 거실을 가로질렀다.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에 주변 공기마저 비싸지는 듯했다. 하지만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된장찌개 냄새가 그녀의 코끝에 닿자 완벽한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노골적인 불쾌감이었다. 그녀는 부엌 입구에 멈춰서서 팔짱을 꼈다. 차가운 시선이 끓고 있는 뚝배기를 지나 시어머니의 등에 각꽂혔다. 어머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따뜻한 공기를 단번에 베어버릴 만큼 날카로웠다. 아침부터 이런 냄새 진한 음식은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제 후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모르세요? 첨가식품 신제품 개발에 얼마나 중요한데? 박순재 여사가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칼이 들려 있었다. 유라야, 우리 민준이가 어제부터 먹고 싶다고 해서 환풍기도 제일 세게 틀었는데. 오유라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비웃었다. 잡지에 실린다면 시크한 미소라 불렸겠지만 이곳에서는 경멸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환풍기가 이 재래식 냄새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집의 격조와는 안 어울리잖아요.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시려고요. 당장 치우세요.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가 망설임 없이 찌개가 끓고 있는 뚝배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싱크대에 거침없이 쏟아부었다. 촤하악 하는 소리와 함께 박순재 여사가 아침 내내 공들여 끓인 찌개는 악취나는 하수구 속으로 사라졌다. 김이 무섭게 피어올랐다. 그 김은 박 여사의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한의 증기처럼 보였다. 박순재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린 칼의 감촉만이 현실임을 알려주었다. 앞으로는 제가 사다 둔 유기농 샐러드나 그릭 요거트로 아침 준비해 주세요. 민준이 식습관도 어릴 때부터 고급스럽게 길러야죠. 오유라는 손을 털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섰다. 그때였다. 주방 구석, 대리석 바닥의 냉기를 온몸으로 흡수하며 엎드려 있던 흰개 한 마리가 나지막한 으르렁거림을 냈다. 귀를 뒤로 쫑긋 세운 채 녀석의 검은 눈동자가 오유라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53호 진돗개 보리였다. 보리는 박 여사의 죽은 남편이 새끼 때부터 키우던 개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보리의 세상에는 오직 박순재 여사만이 남아있었다. 녀석은 짖지 않았다. 그저 이 부당한 광경의 조용한 목격자이자 침묵의 판관처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오유라가 출근하고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박순재 여사는 묵묵히 싱크대를 정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수십 년간 단련된 인내라는 갑옷이 그녀의 속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정리를 마친 그녀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발코니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만의 작은 우주가 있었다. 크고 작은 항아리 수십 개와 낡은 화분들이 놓인 비밀의 정원이었다. 오유라는 그곳을 잡동사니 쌓아두는 곳이라 불렀지만 박 여사에게는 성역이었다. 그녀는 작은 화분에 심긴 여린 잎사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밤이슬을 맞고 자야 네 향이 깊어지지. 그녀가 키우는 것들은 평범한 채소가 아니었다. 깊은 잠을 부르는 밤이슬풀, 머리를 맑게 하는 아침의 풀처럼 오직 그녀만이 아는 이름과 효능을 가진 약초들이었다.
보리가 어느새 다가와 그녀의 발치에 조용히 몸을 웅크렸다. 이 성역의 충직한 파수꾼이었다. 박 여사는 정원 구석에 숨겨둔 작은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3년 묵은 시간장이 검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종지에 간장을 조금 덜어내 맛을 보았다. 눈을 감고 아주 오랫동안 그 맛을 음미했다. 짠맛, 단맛, 감칠맛 너머에 있는 시간의 맛, 그리움의 맛이었다. 며칠 뒤 오유라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있는 첨가식품의 신제품이라며 인스턴트 갈비찜 몇 팩을 던져주었다. 저녁상에 데워올리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박 여사는 마지못해 데운 갈비찜을 맛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음식을 씹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식탁 밑으로 감춰진 그녀의 손은 주먹을 살짝 쥐고 있었다. 화학조미료 맛이 너무 강하구나. 혼이 빠져버렸어. 너무나 작은 속삭임이라 오직 그녀 옆에 엎드린 보리만이 들을 수 있었다. 보리는 마치 그 말에 동의하는 듯 꼬리를 한번 툭 바닥에 쳤다. 박 여사의 진짜 보물은 방 안 깊숙한 곳 낡은 자개장 안에 숨겨져 있었다. 낡은 한복천으로 만든 표지를 가진 낡은 책 한 권, 비법 노트였다. 그 안에는 현대 한글이 아닌 그림과 기호가 뒤섞인 암호와도 같은 글자들이 빼곡했다. 장은 다리고 초는 씻어내며 염은 끌어안는다 와 같은 선문답 같은 구절들. 이것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그녀 가문의 손맛과 철학이 담긴 유산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오유라가 외출한 사이 박 여사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비법 노트를 들고 비밀의 정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가장 큰 항아리 뚜껑을 열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보리는 마치 망이라도 보듯 현관 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오유라의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보리는 즉시 달려가 박 여사의 치맛자락을 코로 툭툭 쳤다. 박 여사는 재빨리 항아리 뚜껑을 덮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렸다. 이 영리한 동맹 덕분에 그녀의 비밀은 오늘 하루도 무사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천둥 소리에 잠이 깬 박순재 여사는 낡은 자개장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그녀와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그리고 남편 옆에서 어깨동무를 한 젊은 남자.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재 대한민국 최대 식품 대기업 첨가식품의 창업주가 된 김태준 회장이었다. 사진을 어루만지는 박 여사의 눈앞으로 30년 전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울 변두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국밥집, 젊은 박순재, 그녀의 남편, 그리고 김태준, 세 사람은 좁은 가게에서 밤낮으로 일했다. 남편은 발로 뛰며 잔사를 했고 김태준은 돈 계산을 맡았다. 그리고 가게의 심장, 모든 맛의 근원은 바로 박순재의 손끝에서 나왔다. 어느 날 박순재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새로운 육수를 만들어냈다. 그 맛을 본 남편의 눈이 별처럼 빛났다. 순재야, 바로 이거다. 이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맛이야. 김태준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형수님, 이 손맛만 있으면 우린 대한민국을 제패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손을 맞잡았다. 남편이 약속했다. 순재야, 네 손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내가 평생 이 보물을 지켜주마. 김태준도 맹세했다. 형님, 형수님,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습니다. 이 맛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김태준은 박순재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형님을 잃은 슬픔만큼이나 진심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두툼한 돈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형수님, 당분간은 이걸로 생활하세요. 가게는 제가 알아서 현대적으로 키워보겠습니다. 형님의 유지를 받들어서요. 현대적이라는 낯선 단어. 그 후 김태준은 약속처럼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다. 하지만 가게에 그녀가 설 자리는 없었다. 첨가식품이라는 법인이 세워졌고 그녀의 손맛은 창업주 김태준의 비법 레시피로 둔갑해 TV 광고에 나왔다. 남편과의 정, 죽은 친구에 대한 의리 때문에 박순재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것이 남편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라 믿었다. 회상에서 깨어난 박 여사의 뺨으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그때 보리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시린 마음을 아주 조금 위로해 주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있었다. 거실 TV에서는 때마침 첨가식품의 새로운 광고가 흘러나왔다. 화면 속에서 전직 미스코리아이자 현직 며느리인 오유라가 우아하게 웃으며 말했다. 첨가의 맛은 한결같은 명품의 약속입니다. 그 목소리가, 그 얼굴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박순재 여사의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고 있었다. 첨가식품 본사 30층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창업주 김태준의 아들이자 현 CEO인 김진성이 스크린에 떠있는 하강 곡선의 매출 그래프를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었다. 오유라 전무, 이게 지금 우리 회사의 현실이야. 소비자들은 우리 제품에서 영원히 없다고 말하고 있어. 아버님 시대에 그 진짜 손맛을 잃어버렸다고.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가? 미스코리아 왕관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압박감이 오유라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꿋꿋한 자세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대표님, 현재 아버님의 유품에서 발견된 비법 노트를 토대로 전설의 갈비찜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진성은 코웃음을 쳤다. 성과? 지난 6개월간 수십억의 연구개발비를 쏟아붓고도 당신이 가져온 건 공장 냄새 나는 고기 덩어리뿐이었어. 오 전무, 당신의 그 완벽한 이미지가 회사에 더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명심해. 이번 분기까지 성과 없으면 당신 자리도 장담 못해. 회의실을 나온 오유라의 완벽한 얼굴은 분노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지하에 위치한 최첨단 R&D 연구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분자요리 기법까지 동원하며 전설의 갈비찜 레시피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녀가 만들어내는 것은 모양만 그럴싸할 뿐 깊이도 감동도 없는 죽은 음식의 복제품일 뿐이었다. 아니야, 이 맛이 아니라고. 그녀는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수백만 원짜리 그릇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최고의 재료, 정확한 계량, 완벽한 온도 제어. 그런데 왜 그 맛은 재현되지 않는 것인가? 그녀는 손맛이라는 비과학적인 단어를 저주했다. 그녀의 실패는 집에서의 잔인함으로 이어졌다. 그날 저녁, 오유라는 자신이 만든 실패작 갈비찜을 들고 와 박순재 여사 앞에 내밀었다. 어머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옛날 맛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한 점을 맛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기에 간장이 너무 깊게 배서 텁텁하구나. 과일의 단맛이 아니라 설탕의 단맛이 겉돌고 있어. 이건... 됐어요. 오유라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어머님이 뭘 하세요? 이건 현대적인 미각에 맞춰 재해석한 거예요. 어머님의 그 낡은 혀로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녀는 박 여사의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패를 전가하고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곁에 있던 보리가 오유라를 향해 다시 한번 낮게 으르렁거렸다. 시간은 흘러 박순재 여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다가왔다. 손자 민준이의 5번째 생일이자 남편의 기일이었다.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갈비찜, 정갈하게 부친 삼색전, 그리고 그녀의 혼이 담긴 맑은 탕국.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죽은 남편을 향한 그녀의 그리움이자 사랑이었고 가문의 뿌리를 지키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는 오유라가 초대한 수십 명의 손님들로 북적였다. 재계 인사들, 유명 연예인들 모두가 값비싼 옷을 입고 거짓된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오유라는 파티의 주인공처럼 그들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인맥과 지위를 과시했다. 생일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박순재 여사는 조용히 제사상을 차려 거실 한쪽에 놓았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절을 올렸다. 그리고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손님상에도 내어놓고 싶었다. 이것이 그녀가 이 집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라 생각했다. 그녀가 갈비찜이 담긴 놋그릇을 들고 손님상으로 향하려는 순간 오유라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띤 채였다. 어머님, 잠시만요. 그녀는 주변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그러나 상냥한 톤을 유지하며 말했다.
어머님, 이 음식들은 오늘 파티 분위기랑은 좀 안 어울리네요. 손님들께 내놓기엔 격이 너무 떨어져요. 저기 주방 구석에 두셨다가 나중에 저희끼리 조용히 먹어요. 격이 떨어진다. 그 말은 비수처럼 박순재 여사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가 평생을 바친 손맛, 남편을 위해 차린 제사상이 사람들 앞에서는 내놓기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손이 분노와 모멸감으로 파르르 떨렸다. 바로 그때 손님 중 한 명인 유명 음식평론가가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다. 오, 전무님, 이 갈비찜 냄새가 정말 대단한데요. 어디서 주문하신 겁니까? 제가 아는 그 어떤 호텔 음식보다도 깊은 향이 나는데? 모든 시선이 갈비찜으로 쏠렸다. 오유라의 눈이 순간적으로 빛났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악마가 속삭인 것 같았다. 그녀는 평론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박순재 여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 이 갈비찜 말씀이시군요. 이건 주문한 게 아니랍니다. 그녀는 노그릇을 자연스럽게 넘겨받으며 말을 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원래부터 자기 것인 양 당당했다. 이건 저희 첨가식품에서 곧 출시할 최고급 프리미엄 신제품 더 마스터피스 1985입니다. 제가 아버님의 비법 노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직접 개발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손님들께 먼저 선보이려고 가져온 거랍니다. 어머님께는 제가 만든 걸 시식해보시라고 잠시 드렸던 거고요. 거짓말. 너무나도 완벽하고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그 순간 박순재 여사의 태상은 소리를 잃었다. 주변의 감탄사와 박수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남편의 영정사진과 그 앞에 놓인 자신의 갈비찜을 들고 미소 짓는 며느리의 모습만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맛을 도둑맞았다. 아니, 영혼을 강탈당했다. 남편의 기일에 그의 영혼이 담긴 음식을 아들의 아내가 자신의 공으로 둔갑시켜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었다. 이보다 더한 모욕이, 이보다 더한 배신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녀는 녹그릇을 쥐고 있던 손을 천산히 풀었다. 손톱이 파고들었던 손바닥에는 깊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하고 칼날보다도 더 날카로운 분노와 결심이었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보리가 마치 주인의 슬픔과 분노를 느낀 듯 길고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 울음소리는 파티의 소음에 묻혔지만 박순재 여사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그것은 복수의 서곡을 알리는 진홍곡처럼 들렸다. 파티가 끝난 펜트하우스는 화려한 폐허 같았다. 웃음소리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값비싼 술병과 먹다 남은 음식 그리고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오유라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네, 대표님, 반응 폭발적이었어요. 더 마스터피스 1985 출시만 하면 대박입니다. 제가 해냈어요. 아들 내외는 그날 밤 승리의 기쁨에 취해 늦게까지 잠들지 않았다. 박순재 여사는 홀로였다. 그녀는 요란한 파티의 흔적을 치우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인 제사상 앞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상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식어버린 음식들이 처량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의 일생처럼. 그녀의 시선은 남편의 웃는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30년 전 그가 떠나던 날보다 더 큰 슬픔이 심장을 잠식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무릎 위로 뚝뚝 떨어졌다. 여보, 나 어떡해요. 당신과의 약속, 당신의 얼굴, 내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평생을 바친 내 손맛이 이제는 저 아이의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당신 보기에 나 너무 부끄럽지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 없이 흐느꼈다. 곁에 웅크리고 있던 보리가 다가와 축축한 코를 그녀의 손등에 디비며 걱정스러운 신음을 냈다. 마치 주인님,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자개장 서랍 속 낡은 사진을 다시 꺼내들었다. 젊은 날의 세 사람.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그리고 친구였던 김태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상처를 헤집었다. 남편이 죽고 1년이 지났을 때 첨가식품이 막 법인으로 전환되던 무렵이었다. 그녀는 김태준을 찾아가 물으려 했다. 이 맛은 내 남편과 나의 역사인데 어찌 자네 이름만 올라가는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의 얼굴을 보고 차마 입을 뗄 수 없었다. 죽은 남편과의 정, 남은 아들의 미래, 그 두 가지가 그녀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날의 침묵이 오늘의 이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후회가 칼날이 되어 심장을 저몄다. 얼마나 울었을까? 새벽의 푸른 빛이 창문을 넘어올 무렵 그녀의 눈물은 모두 말라버렸다. 남아있는 것은 텅 빈 절망뿐이었다. 그때 안방에서 오유라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잠결에 잠꼬대를 하는 모양이었다. 내 거야. 더 마스터피스. 내 이름으로 최고의 자리. 그 잠꼬대가 박순재 여사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절망으로 텅 비어있던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검고 차갑고 무거운 분노였다. 그녀는 흐느낌을 멈췄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찾아왔다. 박 여사는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하다 서재에서 통화하는 오유라의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상대는 김진성 대표였다. 네, 대표님. 다음 달에 열리는 대한민국 명인대전 출품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대상은 문제 없을 겁니다. 최연소 요리명인 오유라라는 타이틀 근사하지 않아요? 우리 회사 주가에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대한민국 명인대전, 국가가 공인하는 최고의 요리 장인들을 가리는 대회. 박 여사의 남편이 살아생전 그토록 출전하고 싶어 했던 평생의 꿈이었던 무대였다. 그래, 오 전무만 믿는다. 그 레시피의 출처는 확실히 문제 없는 거지? 괜한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니까. 김진성 대표의 목소리에 오유라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유리처럼 박 여사의 신경을 긁었다. 대표님도 참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그냥 주방에 계시는 늙은 하녀나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된장찌개나 끓이던 분이 뭘 아시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이걸. 이 레시피는 이제 완벽히 제 겁니다. 늙은 하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냈다. 박순재 여사의 등골을 타고 오르던 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등골이 시릴 만큼 서늘한 살기마저 느껴지는 거대한 결심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삐걱기는 무릎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 하나의 목적을 향해 정렬되는 듯 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박순재 여사는 차가운 물에 손과 얼굴을 정성껏 씻었다.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 전처럼. 그녀는 낡은 자개장에서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새하얀 무명 앞치마를 꺼내 둘렀다. 그것은 그녀의 갑옷이자 수의였다. 그녀는 발코니의 비밀 정원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그녀는 마치 약재를 다루는 명의처럼 조심스럽게 풀들을 채취했다. 밤이슬 풀의 여린 잎, 아침의 풀의 단단한 뿌리, 그리고 3년간 묵힌 시간장. 그녀는 오유라의 번쩍이는 주방을 외면했다. 대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진정한 무기들이 잠들어 있었다. 남편이 직접 만들어 주었던 무쇠솥, 손때 묻은 돌절구, 그리고 그녀의 손에 꼭 맞게 달아있는 낡은 칼. 그녀는 무쇠솥을 정성껏 닦았다. 30년의 세월이 먼지 아래에서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달빛만이 스며드는 차가운 주방. 박 여사는 불을 지폈다. 장작불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있었다. 그녀는 돌절구에 약초를 넣고 빻기 시작했다. 쿵, 쿵, 쿵. 절구 소리는 더 이상 생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북소리였고 잠들어 있던 장인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다. 그녀가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다. 모든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군더더기도 없었다. 핏물을 빼고 기름을 떼어내고 칼집을 내는 손놀림은 마치 아름다운 춤사위 같았다. 간장과 약초, 배와 꿀이 섞여 양념장이 만들어졌다. 그녀가 양념장을 고기에 부어 조물조물 버무릴 때 그것은 단순한 요리 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과정이었고 빼앗긴 역사를 되찾으려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보리는 주방 문턱에 꼼짝 않고 앉아 주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동자는 경외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주인이 평범한 요인이 아님을 위대한 예술가이자 무서운 전사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무쇠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깊고 그윽한 향기가 퍼져나갔다.
그것은 오유라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살아있는 향기였다. 박순재 여사는 소뚜껑을 열었다. 완벽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깊은 밤색의 갈비찜.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결정체였다. 그녀는 작은 접시에 갈비찜 한 점을 덜어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경건하게 맛을 보았다. 혀끝에 닿는 순간 30년의 세월과 희로애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다시 솟구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접시를 내려놓고 창밖의 어둠을 향해 나지막이 그러나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속삭였다. 이 맛, 이 기억, 그리고 내 이름, 그 무엇도 더는 빼앗기지 않겠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 깊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전부 되찾을 것이다. 그 순간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기나긴 결심의 밤이 끝나고 심판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 달 후 대한민국 명인대전 예선전이 열리는 날, 대회장은 시작 전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스포트라이트는 단연 첨가식품의 최연소 전무이자 전 미스코리아인 오유라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최고급 디자이너가 제작한 하얀색 조리복을 입고 여유롭고 우아한 미소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저의 더 마스터피스 1985는 단순히 과거의 맛을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전통에 대한 존경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한식입니다. 저는 이 요리로 한식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신감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이 대회의 주인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김진성 대표 역시 귀빈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참가자들의 입장이 모두 끝나고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대회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곱게 빗어넘긴 흰머리, 장식이 없는 소박한 흰색 한복, 그리고 손에 들린 낡은 대나무 바구니, 박순재 여사였다. 그녀의 등장은 거대한 파문이었다. 웅성거리던 대회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에게로 향했다. 오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깊은 분노로 흔들리고 있었다. 오유라는 곧장 무대 뒤로 달려가 박순재 여사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속삭였다.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긴 어머님이 계실 곳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당장 돌아가세요. 박순재 여사는 며느리를 조용히 그러나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수십 년간 슬픔과 인내만이 담겨있던 그녀의 눈에는 이제 서늘한 강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도 내 것을 찾으러 왔다. 그 한마디에 오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박순재 여사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 자신의 이름표가 붙은 조리대 앞에 섰다. 그곳은 가장 구석지고 조명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녀가 그 자리에 서는 순간 그곳은 무대의 중심이 되었다. 예선전의 주제는 간장의 본질이었다. 오유라는 최첨단 기계들을 동원했다. 수비드 머신으로 고기를 익히고 원심분리기로 간장 소스를 정제했다. 그녀의 조리대는 마치 과학 실험실 같았다. 반면 박순재 여사는 대나무 바구니에서 낡은 무쇠솥과 나무 주걱만을 꺼내 놓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간장의 냄새를 맡고 혀끝으로 맛을 보며 자신의 모든 감각을 이용해 요리를 시작했다. 그녀의 조리대는 마치 제사를 지내는 제단처럼 경건했다. 심사 시간이 다가왔다. 오유라는 간장 폼을 곁들인 스테이크를 내놓았다. 심사위원들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차갑다,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했다. 다음은 박순재 여사의 차례였다. 그녀가 내놓은 것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장조림이었다. 하지만 심사위원 중 한 명인 파티장에서 갈비찜 냄새를 맡았던 노 비평가가 그 장조림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이 거대하게 뜨였다. 숟가락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맛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카메라가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박순재 여사를 향해 경외와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 믿을 수 없는 깊이와 풍미, 이건 30년 전 홀연히 사라졌던 안동의 그 전설적인 종가의 손맛입니다. 대체 누구십니까, 부인? 대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오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박순재 여사는 마이크를 잡고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제 이름은 박순재입니다. 그리고 그 맛은 제 남편과 제가 함께 지켜온 맛입니다. 예선전은 그것으로 끝났다. 그날 이후 인터넷은 사라진 종가의 손맛과 정체불명의 노인 고수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다. 첨가식품의 신제품과 박순재 여사의 요리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박순재 여사의 반격은 대회장에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한 유명 음식 전문 블로그에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글쓴이는 자신을 한평생 장을 담가온 늙은이라고만 소개했다. 그 글은 첨가식품의 제품들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첨가식품의 고추장은 전통 조청의 깊은 단맛 대신 값싼 중국산 옥수수 시럽에 자극적인 단맛을 씁니다. 그 차이는 혀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몸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들이 국산 명품 천일염이라 광고하는 소금은 사실 정제염에 미네랄을 인공적으로 첨가한 것입니다. 진짜 천일염이 가진 쌉쌀한 끝맛이 전혀 없습니다. 글은 첨가식품이 자신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 어떻게 소비자들의 건강과 미각을 기만하고 있는지를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지식으로 신랄하게 파헤쳤다. 이 글은 아들 민혁의 도움이 있었다. 죄책감에 잠 못 이루던 그는 어머니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지식을 글로 옮기고 첨가식품의 내부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하며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주었다. 파장은 거대했다. 소비자들은 분노했고 첨가식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김진성 대표는 오유라를 맹렬히 질책했고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결전, 명인대전의 결승전 날이 밝았다.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는 결승전의 주제는 당신의 인생이 담긴 요리였다. 무대에 오른 오유라는 창백하고 절박해 보였다. 그녀는 요리를 시작하기 전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저는 억울합니다. 평생을 노력해온 저의 꿈과 열정이 정체도 모르는 한 노인의 시기, 질투 때문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저의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반면 박순재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가 남편의 사진을 조리대 한편에 가만히 세워두었다. 결승 요리는 갈비찜이었다. 오유라는 수십 가지의 값비싼 재료와 현란한 기술로 갈비찜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박순재 여사는 달랐다. 그녀는 마치 남편을 위해 마지막 제사상을 차리는 것처럼 경건하고 평화롭게 요리에 임했다.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그녀의 인생이 사랑과 슬픔, 배신과 한,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요리가 완성되었다. 심사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잠시만요. 객석에 앉아있던 아들 이민혁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띄웠다. 30년 전 젊은 세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저는 첨가식품 오유라 전무의 남편이자 이 자리에 서 계신 박순재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아버지와 김태준 대표의 우정, 어머니의 손맛이 어떻게 첨가식품의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아내 오유라가 어떻게 어머니의 갈비찜을 훔쳐 자신의 것인 양 거짓말을 했는지. 그는 어머니의 낡은 비법 노트를 증거로 내밀며 눈물로 사죄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아들 노릇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오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완벽한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심사위원장이자 노 비평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오유라의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갈비찜과 박순재 여사의 소박하지만 깊은 향을 내는 갈비찜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오유라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최후의 판결을 내렸다. 오유라 씨, 당신은 요리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이 만든 것은 요리가 아니라 욕망과 거짓으로 빚어낸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오유라는 실신했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김진성 대표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복도를 가득 메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범죄자의 얼굴을 비추듯 무자비하게 터졌다. 생방송 카메라는 이 모든 아비규환의 현장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다. 그 시각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보리가 처음으로 아주 짧고 만족스러운 소리로 멍 하고 짖었다. 마치 기나긴 재판의 끝을 알리는 판사의 의사봉 소리처럼. 명인대전이 끝난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첨가식품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고 전국적인 불매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소비자 단체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집단 소송을 준비했다. 김진성 대표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공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아버지 김태준 창업주가 저지른 원죄 위에서 아들은 탐욕이라는 죄를 더 얹은 것이다. 한때 식품업계를 호령하던 천가라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부도덕과 기만의 상징이 되었다. 오유라의 추락은 더욱 비참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천가식품에서 해고당했고 광고계와 방송계로부터 영구 퇴출되었다. 그녀가 쌓아올린 완벽한 여성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의 얼굴이 되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며칠 뒤 아들 이민혁은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이 내 어머니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당신은 내 아내이기 전에 내 어머니의 인생을 훔친 도둑이었어. 민준이는 내가 키우겠어.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아이를 자라게 할 순 없어. 오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모든 것, 돈, 명예, 완벽한 가정, 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박순재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뉴스에 나오는 며느리의 초라한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통쾌함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씁쓸함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곁에 누워있는 보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보리야, 저게 다 욕심 때문이란다. 넘치도록 가졌으면서도 남의 것을 탐내는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을 삼켜버리는 게지. 박순재 여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각 방송사와 대기업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쳤다. 첨가식품을 인수해달라는 제안, 그녀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론칭하자는 제안, 수십억 원의 계약금을 제시하는 광고 제안까지. 세상은 그녀를 또 다른 방식으로 상품화하려 들었다. 어느 날 국내 최대 투자사의 대표단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그녀 앞에 엄청난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펼쳐보였다. 박순재 명의님, 저희가 모든 자본을 대겠습니다. 명의님의 손맛을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전국, 아니 전 세계로 뻗어나가시죠. 제2의 천가신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박 여사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손맛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찻잔 속 물결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손맛은 마음으로 이어가는 기억입니다. 할머니의 할머니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공장에서 찍어내고 돈으로 값을 매깁니까? 저는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정중히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세상이 그녀에게 씌우려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왕관을 그녀는 스스로 벗어던졌다. 대신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다. 첨가식품과의 소송에서 받게 될 거액의 배상금과 각계에서 보내온 성금들을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법인 박순재의 손맛 보존회. 대기업의 물량 공세에 밀려 사라져가는 전국의 작은 식당들, 전통 방식 그대로 장을 담고 떡을 빚는 장인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비법이 끊기지 않도록 기록하고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이었다.
그녀는 탐욕이 무너뜨린 자리 위에서 나눔과 상생의 씨앗을 심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죽은 남편의 꿈을 진정으로 지키는 길이라 믿었다. 집안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아들 민혁은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의 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고 제 아내의 거짓을 방관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을 말없이 일으켜 세웠다. 미녀가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안다. 하지만 네게도 책임이 없지는 않지.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가면 된다. 네 아버지에게 그리고 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게야.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조금씩 가족의 자리를 되찾아갔다.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손자, 세 사람은 텅 비었던 펜트하우스의 주방을 온기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손자 민준이는 할머니의 곁에 꼭 붙어 요리를 배웠고 집안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로부터 2년 뒤, 박순재 여사는 이제 박명인으로 불렸다. 그녀는 남해의 작은 어촌마을 허름한 식당 앞에 서 있었다. 재단의 지원을 받게 된 곳이었다. 식당 주인은 이제 막 30이 된 젊은 부부였다. 명희님, 저희 같은 작은 가게에 이렇게 귀한 걸음을. 박 여사는 인자하게 웃으며 부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돈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생선조림 비법을 젊은 부부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다. 맛의 비결은 비싼 재료가 아니에요. 정성이지. 그리고 기다림이야. 이 생선이 가장 맛있어지는 시간을, 이 양념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을 기다려주는 마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것을 나누며 다른 이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복잡한 시장, 수많은 사람 속에 한 여자가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평범한 옷차림.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자 오유라였다. 그녀는 이제 한 작은 반찬 가게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가게 한쪽의 작은 텔레비전에서 박순재 여사의 재단 활동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다. 박 여사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사람들의 환한 얼굴들. 오유라는 젖은 손을 멈추고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와 질투 그리고 아주 희미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를 위한 쉬운 용서나 구원은 없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박순재 여사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요리 교실에 있었다. 그곳은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주방이 아니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한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손자 민준이를 포함한 아이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할머니 따라서 고춧가루랑 젓갈이랑 잘 섞어서 배추 속잎 하나하나에 정성껏 발라주는 거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도 외우면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서툰 솜씨로 김치를 버무렸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보리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다. 그때 손자 민준이가 고춧가루로 빨개진 손을 할머니의 뺨에 갖다 대며 물었다.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박순재 여사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로 대답했다. 그녀 인생의 모든 것을 담은 마지막 한마디였다. 마음이 따뜻해서 그렇단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난다. 웃고 있는 아이들과 그들을 인자하게 바라보는 박순재 여사,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늙은 진돗개. 그 따뜻한 풍경 위로 오래 묵은 상처를 모두 씻어내리듯 부드러운 봄의 햇살이 가득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